대법원 2024년 11월 8일자 2024모 2182 결정 사건명 재판 확정 기록 열람 등사 거부 처분 취소 등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공개 제한 사유 중 제3호 사유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형사재판 확정 사건의 범죄가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 등인 경우 재판 기록의 공개에 있어 유의할 사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에 관한 검사의 거부나 제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방법, 준항고 및 이러한 불복 절차에서 법원의 심리 방법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정보 공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안전 보장, 공공복리 등과 같은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나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 영업 비밀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절차 및 그 소송 기록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록 공개에 일정한 제한 혹은 한계를 설정하려는 취지에서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와 제한 등에 관하여 제59조의 2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는 제1항에서 누구든지 권리구제 등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2항 본문 각호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공개 제한 사유 중 제3호의 사유는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인과 사건 관계인의 관계, 형사재판 확정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 범죄 사실의 구체적 내용, 피해 양상과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확정된 재판 결과 및 내용과 이에 대한 사건 관계인의 관련 정도, 재판 확정 후 피고인 등 소송 관계인의 태도, 열람, 등사 신청의 실질적 동기나 목적, 열람, 등사를 구하는 소송 기록에 포함된 각 문서와 증거물, 사진 등 이하 소송 서류 등이라 한다. 소송 서류 등이 생성, 작성, 제출된 경위와 그 주체 및 구체적 내용과 형식, 진술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주체와 구체적 내용, 열람, 등사 허용 시 소송 기록의 제3자 제공이나 소송 기록 내용의 유출, 누설 등 위험 정도, 기록 공개 여부에 대한 사건 관계인의 구체적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알 권리 및 재판 공개의 원칙이 물러서야 할 만큼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재판 기록의 공개 가능성은 재판의 공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에 대한 법익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 조서 등이 공개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그 소송 서류 등을 열람, 등사할 수 있었다는 등의 단편적 사정에 터잡아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시점에 그 소송 서류 등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형사재판 확정 사건의 범죄가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 등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취지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범죄 피해나 수사, 재판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형사재판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누릴 이익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 각호로 정한 공개 제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관계인이나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공개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로 인하여 국가, 사회 및 사건 관계인 등에게 초래될 불이익보다 이로 인하여 소송 관계인이나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얻게 될 이익이 우월한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재판 절차와 그 소송 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열람 또는 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의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 확정 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등사 신청이 허용되고 이에 관한 검사의 거부나 제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 방식에 의한다. 따라서 준항고를 준용하는 불복 절차에서 법원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성명, 신문 등을 통해 신청인 및 검사 양측에 공개 제한 사유가 있는지와 공개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게 하거나 검사로부터 해당 소송 기록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 기록의 열람, 등사, 제한 사유 존부 내지 제한, 예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재반 사정 등을 소송 서류 등별로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해당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제안한 검사의 처분의 위법 여부 및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개가 일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더라도 각 소송 서류 등 가운데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를 제한할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리 가능 여부에 따라 공개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하며 열람 또는 등사 중 합리적이고 적정한 공개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취소 여부와 취소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3도 11044 판결 사건명 업무상 배임 등 1.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한 요건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이 있어야 한다. 한편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 제공업 등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등록 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 제공업 등에 사용한 것은 등록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3도 14674 판결. 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적극.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9조 제1항 그 위반 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 노동불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 노동불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 2020년 1월 16일 시행.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 제6호.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제169조 제1호 의무 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167조 규정을 신설하여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제67조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의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 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2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 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73조, 제168조 제1호에서 제38조,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도 11314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때 엄격한 제한 필요성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념과 소송 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 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 진정 성립이 증명되고 반대 신문이 보장되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진정 성립이 증명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는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에 관한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 및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그 증거 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 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도 11629 판결 사건명 무고 등 인정된 죄명 병범죄처벌법 위반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 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 조사를 마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수사할 때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를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 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 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거짓 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전자는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 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등 양 죄는 그 보호 법익이나 규율 대상 및 구성 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거짓 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관이 신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할 여유 없이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을 위해서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경찰관의 위와 같은 직무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경찰관의 직무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범죄 피해자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이 포함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7호 참조. 어떤 사람이 경찰관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신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할 여유 없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등을 위해서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2023년 10월 27일 경찰청 예규 제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제13조 등 참조.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의 위와 같은 직무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직무는 경찰관이 수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참조 직무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범죄 수사 직무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가와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도 13000 판결 사건명 업무상 배임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 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물을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지입 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 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 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 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4년 11월 20일 선고 2020도 15212 판결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불문하고 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년 12월 7일 법률 제18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게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구 청탁금지법은 제6조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부청탁금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직무 수행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인허가, 조세, 채용, 입찰, 인사, 수사, 재판 등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제9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제15호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법령 위반 등의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구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말하는 법령에 법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과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 및 행정규칙이 포함되는지 여부 위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등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의 의미 같은 항 제15호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년 12월 7일 법률 제18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률과 그 밖의 법규 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더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 제5조 제1항 각호 나아가
위 법령에는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위임에 따라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다만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에 그치는 경우에는 구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구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른 친절, 성실, 공정 의무 등과 같은 추상적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그리고 구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판단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 범위, 업무 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 위반 여부,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및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